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다음 달 폭스뉴스 주관으로 대선 TV 토론을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9월 4일 해리스 부통령과 TV 토론을 하기로 폭스뉴스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리스 캠페인은 해당 계획에 관해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토론이 성사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지난 6월 27일 첫 토론에 이은 두 번째 대선 TV 토론을 하게 되며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해리스 부통령과는 첫 번째 TV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론 규칙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앞선 토론 때와 비슷하지만 방청석에 사람이 가득 모인 채로 진행될 것이고 토론 장소는 주요 격전지 가운데 한 곳인 펜실베이니아주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대선 토론은 형중이 없이 진행됐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불만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9월 10일 ABC 뉴스 주관으로 2차 TV 토론을 하기로 합의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간 방송사를 폭스뉴스로 옮길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또 지난 7월 21일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 사퇴를 알리며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이 공식 대선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토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2일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을 확정하는 데 필요한 대의원 수를 확보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달 폭스뉴스가 9월 17일 두 후보 간의 대선 토론을 제안하자 준비됐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저탄소를 앞세운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에어컨을 켜지 않고 창문까지 열지 못하게 하는 셔틀버스로 인해 선수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프랑스 파리의 기온은 섭씨 30도 이하로 한국 국가대표팀이 걱정했던 무더위는 없었습니다. 친환경 올림픽을 표방한 이번 대회에는 선수촌에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선수들은 냉풍기와 선풍기 등을 가동해 선수촌에서는 쾌적하게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리 조직위는 친환경을 강조하면서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대신 찬지하수를 끌어올려 순환하는 방식으로 선수촌 내 기온을 6도가량 낮게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출전국들은 7월 하순 40도 이상이 훌쩍 넘는 파리의 무더운 날씨 속에 자국의 선수들이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할까 우려했습니다. 친환경 올림픽에 대한 큰 호응을 얻지 못한 겁니다. 미국은 일찌감치 자비로 선수촌에 휴대용 에어컨을 구비하겠다고 밝혔으며 우리나라는 친환경 냉매를 사용한 쿨링 조끼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수영 경영 국가대표 김우민은 이날 파리 라데팡스 수영장에서 오전 훈련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출퇴근 버스 안이 너무 덥다. 에어컨은 켜지 못하게 하고 창문도 못 열게 해서 내부 온도가 정말 높다며 개인적으로는 물로 들어가기 전부터 진을 다 빼는 느낌이다. 심지어는 다른 나라의 한 선수가 버스에서 쓰러졌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황선우는 버스에 정말 많은 선수가 타다 보니까 사우나 같다. 밖의 기온보다 버스가 더 더워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테러 위협 때문인지 창문도 못 열게 안전요원이 테이프를 붙여놨다.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 선수촌과 라데팡스 수영장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입니다. 그러나 선수들이 타는 셔틀버스는 직통 노선이 아니라 40분에서 5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자칫하면 3년 동안 준비한 올림픽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한 채 경기를 치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황선우는 다른 나라 선수가 쓰러졌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버스 온도 생각해보면 그럴만하다. 경기하는 날 그러면 가장 큰 문제라며 선수촌에서 숙소 오가는 데만 왕복 3시간을 투자할 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를 공격한 수단이 단거리 발사체라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이란 국영언어통신이 3일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하니예 암살 방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그가 지난달 31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암살된 지 사흘 만에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숙소에 설치한 폭발물로 하니예가 숨졌다는 서방 매체들의 보도와 상반되는 설명이어서 암살 사건의 진상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테러는 한이에가 머문 거처 외부에서 탄두 약 7kg을 실은 단거리 발사체로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는 이스라엘이 설계하고 실행했으며 범죄적인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이라며 적시, 적소에 적절한 방법으로 가혹한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이번 암살이 이스라엘의 공중 공격이었다는 분석에 무게를 두어왔습니다. 암살 당일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한이에가 공중에서 발사된 미사일에 순교했다는 표현을 썼고 레바논의 친헤즈볼라 매체 알마야딘도 미사일이 외국에서 날아왔다는 이란 소식통 발언을 전했습니다. 전날 파르스는 한이에가 어떻게 암살됐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테헤란, 자파라니의 건물 4층에 있던 한이에의 거처가 이스라엘의 발사체에 맞았다고 거듭 보도했습니다. 반면 지난 1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중동 국가와 이란, 미국 등 다수 관료를 인용해 한이에 희살 약 2개월 전에 이미 폭탄이 숙소에 설치됐으며 한이에가 방에 들어간 후 원격 조정으로 폭발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전날 이스라엘이 이란 혁명 수비대 소속 부대원들을 포섭해 폭탄을 설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스라엘은 한이의 암살과 관련해 확인도 부인도 안 하고 있지만 공습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선을 그은 바 있다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일 다니엘 하갈이 이스라엘군 수석 대변인이 회견에서 지난달 30일 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공습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날 밤 중동 지역에서 미사일이나 이스라엘 드론에 의한 다른 공습은 없었다고 언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베이루트 폭격 불과 몇 시간 뒤 벌어진 지난달 31일 새벽 한이에 암살이 적어도 공중 공습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언론들은 자국 심장부에서 기빈이 살해됐다는 굴욕을 겪은 이란이 대외적으로 경호 정보 전에 총체적 참패라는 평가로 이어질 폭탄 설치 가능성보다는 외부 공습이라는 설명을 선호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